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 사태가 회복돼서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보가 날라왔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창의성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만나보는 책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상상하여 창조하라 이 책을 가지고 했잖아요. 제가 쓴 책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동생 중에 박용우 대표라고 있거든요. 이 박용우 대표가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 정말 전대미문의 금시초문의 그런 포지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대표의 그 포지션 타이틀부터 일단 특이한 관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관점 디자이너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창의적인 시사점은 뭔지 이런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이 친구의 이제 그 포지션 타이틀이 그 관점 디자이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퍼스펙티브 디자이너인데 뭘 디자인하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자, 관점을 디자인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군가가 세상을 A로 바라봤는데 누군가가 그걸 B로 바라보게 하면 A로 바라봤을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고객을 상대를 하든 제가 오늘 여러분 학생을 상대하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꿔주는지에 따라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가능성의 문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점 디자이너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관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메인 제목에 자기만의 브랜딩으로 세상에 랜딩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정말 박용우 대표야말로 관점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포지션 타이틀 자기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 전대무이한 어떤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안착을 한 멋진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브랜딩은 네이밍이다. 이렇게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은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서 나만의 색다름을 드러내기 위해 네이밍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브랜드 네임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다르게 차별화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상품이고 똑같은 서비스인데 누군가가 그 네이밍에다가 정말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를 정말 촌철살인의 어떤 지혜를 담아서 한마디로 딱 들었을 때 확 가슴에 와닿는 이런 네이밍이 뭔지 관점 디자이너. 정말 그런 네이밍으로 이분이 이 친구가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20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이밍을 전문 용어로 콜링이라고 한다.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콜링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명이다. 우리가 직업을 분류할 때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직의 다리로 지금 현재 일을 하는 어떤 그 커리어를 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재능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 일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명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소명은 결국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이걸 한 세네 가지로 집약해서 정리한 걸 또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밍이 바로 콜링인데 콜링 속에 소명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밍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박용우 대표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할 수 있는 사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또 이따 나오지만 착한 기업으로 만드는데 자기의 할 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 디자이너라는 네이밍 속에는 그냥 단순히 아름답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담아서 멋진 네이밍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밍도 멋있지만 그 네이밍 속에 숨어 있는 정말 그 본 자기만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되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베스트 완과 온리 완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번안해가 직접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이 베스트 완과 온리 완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베스트 완은 남보다 잘하려는 타인과의 경쟁을 하지만, 이 온리 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보다 잘하려고 어제의 나와 자신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나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비교 대상이 어제의 나지 나 아닌 다른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더 쉽게 구분하면 이 베스트와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0m를 10명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100m를 출발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경쟁 상대지만, 이 온리완을 추구하는 사람은 360도 방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360도 방향으로 달릴 때는 누구도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오로지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나, 어제의 나이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일 나와 어떤 차이를 개발하고 또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의 시대에 이 직업을 또 여기다 베스트완과 온리완에 대입을 해보면, 직의 사람은 베스트완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업의 사람은 온리완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직이라는 것은 포지션, 자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하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 자리 다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도 아닌데 남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투를 벌이다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격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온리완을 추구하는 사람은 업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업이라는 한자리다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아무튼 오늘 이번 시간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콜링, 칼라를 갖고 있고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업의 사람인 거예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지를 정말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다가 담아내는 그런 좀 가능성을 바로 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리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미 있음, 그러면 목숨 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 이런 소개가 나와요. 향기를 개발합니다. 조향사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개발하는 크리스토프 로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이제 박용훈 대표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책에. 나는 공간에 부여하는 공기 입자에 감정을 입혀서 저마다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향기 작곡가라고 하는 걸로 자기 업의 본질을 정한 사람하고, 향기를 개발하는 조향사로 업의 본질을 정한 사람하고, 누가 더 다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 조향사는 어디에나 다 있지만 베스트완의 경쟁에 수많은 조향사들이 경쟁하거든요. 근데 향기 작곡가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only one이라는 그런 개념에 근거해서 자기 브랜딩을 한 것이고, 그걸로 콜링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향기 작곡가, 정말 멋진 장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즉 업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향사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방식과 향기 작곡가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업의 본질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한번 파자를 해봤어요. 한번 쪼개봤어요. 보니까 이 업의 본질 맨 위에 있는 거는 풀초자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산양자고 밑에 사람인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해 보면 이 풀초자라는 것은 고객들이 몰려 있는 시장과 일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내가 데리고 있는 팀원들인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인 자는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팀원들을 데리고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리더의 업의 본질인데, 만약에 리더가 잘못 방향 선택을 해가지고 이 풀이 없는 대로 수많은 양들을 리더가 끌고 가면, 리더십을 잘못 발휘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리더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끊기는 것이고, 그 조직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리더의 업의 본질, 리더의 전략적 선택과 방향 선택, 방향 선정,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업이라는 한자에 비춰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업의 본질을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한 킴벌리는 녹색 경영과 환경 철학을 파는 회사다. 삼성생명은 보험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을 파는 회사다. 풀무원은 정직과 신뢰업이고, 그 다음에 호텔 신라는 숙박업이 아니고 추억 재생업이다.
호텔 신라를 숙박업으로 규정했을 때 그 속에서 일하는 구직 구성원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추억 재생업이라고 호텔 신라의 업의 본질을 정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를 것 같아요. 숙박업이라고 정하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데려다가 여기다 잠을 재울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억 재생업으로 호텔 신라의 업의 본질을 정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어떻게 하면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추억을 재생할 수 있는 쪽으로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과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 어떻게 하면 많이 잠을 재울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마트가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부동산업인 이유는 유통업이 아니라, 저 이마트를 산속에다 차리면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의 업의 본질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전략적 요충지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거기다가 이마트를 차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마트는 부동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CFO와 CHO라고 정했는데, 한 남자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당신은 우리 집의 최고 재무 책임자 이렇게 업의 본질을 정해줬어요. CFO, Chief Finance Officer거든요. 재무 책임자라고 딱 이름을 정해주는 순간 사모님은 그때부터 우리 집에 주식을 언제 팔까, 마다 집값은 언제 오르는지, 아무튼 하루 종일 1년 내내 365일 사모님의 머리는 파이낸셜리, 재무적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는 또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우리 집의 최고 행복 책임자야. 그래서 Chief Happiness Officer 이렇게 정했더니, 그때부터 우리 부인 사모님께서는 이제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다르게 행복한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막 모두 다 정말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피니스, 행복 바이러스가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업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그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또 그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창의성의 가장 핵심은 컨셉, 비즈니스 컨셉이든 나의 업의 본질이든 어떻게 규정하고 네이밍하고 브랜딩하는지가 결국은 그 사람의 창의적 사고를 엄청나게 수준차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용우 대표가 관점 디자인이라는 것처럼 저도 지식 생태학자거든요. 지식 생태학자는 생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는 학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잡아봤어요.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를 모시고 거기서 얻은 신선한 생각과 재료를 토대로 해서 사람들이 정말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지식을 요리하는 난리지 셰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식 생태학자는 겨울에는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 동태학자로 변신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또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다음에 그들에게서 배운 생존의 원리를 활용해서 지식이 자연스럽게 창조 공유될 수 있도록 날리지 가든, 지식 정원을 만드는 날리지 가드너 또는 날리지 디자이너가 지식 생태학자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교수 뒤에 걸 집어치우고 앞에다가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이렇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 생태학자의 업의 본질은 야성과 지성을 버무려 감각의 비빔밥으로 요리하고 재미와 의미를 녹여서 열정의 도가니탕을 끓이며 개념과 체험을 융합해 의미심장한 뇌진탕을 만들고, 여기 뇌진탕은 배가 고프면 설렁탕, 도가니탕을 먹지만 뇌가 고프면 먹는 음식이 뇌진탕이라고, 그래서 뇌진탕은 뇌에다 주는 모든 신선한 자극을 뇌진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책을 읽고 종횡무진 책을 쓰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는 말합니다.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이고 개념이 없는 체험은 무형하다. 그래서 개념과 체험을 둘 다 갖고 있어야 이 개념과 체험이 융합돼서 위대한 창조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기아 자동차가 미국 프리미엄 광고 시간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노키아가 광고를 해가지고 기아 자동차가 안 팔린다는 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아 자동차의 그 노키아가 노기아잖아요. 노기아. 그래서 기아가 아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안 팔렸다는 설이 있어요. 자, 아무튼 노키아나 기아 자동차나 노키아의 비즈니스 컨셉 여러분 커넥팅 피플인 건 아시죠?
예, 사람과 사람을 커넥팅 해주는 게 비즈니스 컨셉, 업의 본질인데 자동차야말로 여러분 커넥팅 피플 아닌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내가 어딘가 누굴 만나러 갈 때 자동차가 커넥팅 피플을 연결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휴대폰은 종류는 다르지만 커넥팅 피플이라는 그 업의 본질, 가치를 창조하는 것,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와 휴대폰은 경쟁 상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독창적인 컬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나만의 색깔로 이렇게 물들여서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의 세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여기 컬러를 생각해 보면요. 컬러의 형용사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컬러링과 컬러풀. 여러분 전화에 딱 되면 제 전화에 되면 조용필의 걷고 싶다라는 컬러링 노래가 나오거든요. 예.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컬러풀이 있어요. 그런데 컬러링은 자기의 본질을 감추고 이렇게 색칠하고 덧칠하는 걸 컬러링이라고, 컬러풀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잖아요.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이 넘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세상을 물들이는 이런 거를 컬러풀하다고 하죠. 자,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영화 색계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세상의 모든 경계하는 마음은 색으로 무너지는구나. 여기서 색은 여색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이에요.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세상에 경계하는 모든 사람들, 고객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 계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진다. 색 달라지면 나만의 색깔을 찾으면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남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색다름이나 나다움이나 아름다움은 정말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만의 색다름을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다움, 나다움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이 박용호 관점 디자이너야말로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박용호 대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다움인 거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거 재밌게 만드는 하나의 장표인데요. 제가 여기 가장 하수는 남의 거 퍼다가 날르는 펌 있잖아요. 복사에다 붙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똥폼, 개폼 잡는 사람들 있어요. 폼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결국은 상품 속에 품격과 품위가 들어있으면 이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작품을 개발하고 명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 속에 독창적인 나만의 색다름, 나다움이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품어주는 걸 넘어서서 자기만의 색깔로 꽃이 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작품이 되고 명품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저절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주면서 내가 개발한 상품과 아이디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폼 잡고 품고 피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로 갈수록 나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용호 대표가 이렇게 막 해먹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마케팅을 넘어서서 이제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딩을 하는 사람은 마케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브랜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비로소 그 자기만의 독창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브랜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DNA로 심어져서 이제 위기가 아무리 와도 그 브랜드의 영혼은 계속 살아 숨쉬는 것이죠. 예, 저는 세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 산부인과 의사. 제가 산부인과 의사와 지식을 합쳐가지고 세계 최초로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만들었더니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의사 자격증을 따라고 뭐 이런 엉터리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지식을 창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지식 산부인과 학에 비추어서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명함에다 써갖고 다니는 지식 생태학자. 그래서 생태학적 조건, 지식 생태계가, 즉 생태계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식이 선순환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창조 공유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설계하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학습 건강 전문 의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습 질환에 어떤 학습 질환에 걸려 있는지 학습 병명을 개발하고 학습 신약을 개발해서 학습 의사와 학습 약사를 의학 분업에서 이렇게 분업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약사 자격증과 학습 의사 자격증을 개발해 가지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 학습 약사와 의사 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네이밍들이 결국은 다 학습과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다 더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학습을 해서 자기 삶에 필요한 건강한 지식을 창조하고 자기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걸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고 우리가 행복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콜링,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박용우 대표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책 18쪽에 보면 마케팅을 뭐라고 정했냐면 고객의 관점을 바꾸어 서비스나 제품을 달리 보이게 하는 것, 또는 창의성을 당연함에 던지는 왜, 이렇게 자기만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마케팅과 창의성으로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박용우 대표가 갖고 있는 체험적인 느낌으로, 각성, 깨달음으로 국어사전에 있는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냐면 남들이 정의했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정의한 대로 나는 늘 거기에 속박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개념을 내가 나의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는지에 따라서 그 정의된 대로 세상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창의적인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개념들을 누군가가 정의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 단어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의를 나름대로 만들어보라.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나 자신의 삶을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린 정의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이제 언어의 쓸모라는 책을 같이 쓰게 된, 의기투합하게 된 배경도 이런 이제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언어가 이제 이 삶의 어떤 우리의 생각을 어떤 다른 사람들에 표현하는 결정적인 매개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가 부실하면 나도 부실해지는 거죠. 내 생각이 미천한 이유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언어가 어휘력이 그만큼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있는 거죠. 네. 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서 관점은 관심을 갖고 관찰해 생기는 관능이다. 너무 멋진 정의 아닌가요? 네, 저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이기도 하고, 저게 길들여지어서 기능적 관점으로 전락하면 그 사람의 관능은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여기 관점 디자이너의 관능은 기능을 넘어서며 재능을 능가하고 예능을 초월한다. 그래서 관능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야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굉장히 욕망의 어떤 포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욕망들이 사라져서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나는 아직도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강한 어떤 그 열정과 어떤 동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요. 관점 디자이너는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만들어낸 관성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타성에 바뀐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의 관성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만드는 습관에 따라가서 이렇게 그 관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세상의 흐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바꾼 흐름에 따라서 따라오게, 그래서 나의 흐름대로 관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만든 관성대로 그 사람의 관성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관성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점 디자이너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점 디자이너는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흐름이 A에서 B로 갔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철 카피라이터도 습관적이라는 말은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정말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남들이 만드는 그런 관성과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흐름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변수를 바꿔가지고 A에서 B로 갔던 흐름을 A에서 C로 가게, 그래서 사람들이 A에서 B로 가는 습관을 A에서 C로 가는 습관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습관의 적에 치밀려 가지고 그 습관적으로 타성과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창적인 습관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나의 습관대로 따라오게 관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관점 디자이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해서 그 습관과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습관의 관성에 따라가는 사람, 습관의 관성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습관이 가진 관성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흐름으로 만드는 사람 가운데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 습관의 관성에 따라가는 사람이거나 습관의 관성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알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밤잠을 안 자고 고뇌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A에서 B로 사람 한 명을 흐름을 확 바꿔서 관성을 창조하는 사람이 진짜 관점 디자이너인 거죠. 자, 이렇게 관점 디자이너들은요, RUF라고 해서 Relevance, 고객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useful,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데 이렇게 RUF가 만들어지려면 그냥 앉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끊임없이 관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요인이 뭔지, 요걸 요렇게 하면 정말 이 사람들한테 가치와 의미가 훨씬 더 배가 될 것이다. 이런 통찰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찰은 고객이 접점해서 그 제품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의 그 미세한 부분을 변화시키면 그런 것들이 전혀 관련성이 없다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그 관점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관점은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쉽고 그 다음에 different 약자 그래서 SED라고 해서 고객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쓰기 쉽고 그러면서도 뭔가 차별적인 가치가 있는 정말 말은 쉽습니다. 단순하고 그러니까 위대함을 창조한 사람들은 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다고 위대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단순함은 저는 치열함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복잡한 이런 것들을 내놓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나태함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더 고민할수록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쉽고 그러면서도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끊임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이제 뒤편으로 갈수록 여기 보시면 경쟁사를 이기는 힘은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나오는 것이지 경쟁사를 압도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쟁사를 이기는 힘은 고객이 원하는 어떤 핵심 본질과 가치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제품을 가지고 경쟁사와 경쟁을 하다가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쟁은 고객한테 제공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본질, 가치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경쟁사보다 더 많이 팔고 경쟁사를 이 위기 상황에서 압도할 것인지 경쟁 전략을 짜다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용훈 대표를 만나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연함을 부정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5살 때 하루에 약 65번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살이 되면 질문이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단어가 3가지래요. 원래 그래? 물론 그렇고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 원래 물론 당연이라는 단어가 늘어나면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호기심으로 이전과 다르게 보지 않고 늘 틀에 박힌 방식으로 관성으로 보는 거죠. 습관대로 상식, 통념에 젖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독자들이요. 남들은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할 일을 저렇게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렇다고 생각할 일을 저렇게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당연함을 다가 물음표를 던져가지고 당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들,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인 사람 봤습니까? 다 비정상만이 정상에 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함을 부정하고 당연하지 않고 원래 그렇지 않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을 총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제 돌입을 해보면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박용훈 대표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디자이너는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앉아서 그냥
안이하게 관망하지 않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관찰합니다. 관찰이 통찰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관망해봐야 나오는 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어떤 관성을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까지 늘 강조했던 것, 남들이 만든 관성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습관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자기만의 주관으로 이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근본과 원리와 본질을 찾아내서 그 관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통하는 원리로, 관례대로 살지 말고 관통하는 원리. 제가 일부러 관자를 안에 있는 관은 좀 약간 부정적인 거고, 바깥에 있는 관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 통찰을 줄 수 있는 단어. 이 관통하는 원리, 이리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들을 하나의 실로 쫙 꿰어서 일관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심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관점 디자이너는 타인이 갖고 있는 생각, 관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만의 관심과 애정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그 대상을 알게 됩니다. 내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관심과 애정이 높다는 것이고 그만큼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알의 강도와 밀도와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매뉴얼로 관리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뭔가 있는 그대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관리의 기본적인 철학은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통제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 디자이너는 점점 자기만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관통하는 원리를 뽑은 다음에 자기만의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내공, 관록을 쌓아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관계없는 것들을 관계 있는 눈으로 꿰뚫어서 관찰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관문을 열어젖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저렇구나 뒤통수를 치고 무릎을 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이 저는 이 관점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총정리해서 관점 디자인의 8대 디자인 전략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관점 디자이너는 습관 디자이너 같습니다. 예, 여러분 누누이 강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인 관성에 따라가서 사는 것들을 뒤바꾸고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D-ROM 이런 거 쓰다가, 아니 플로피 디스크에 쓰다가 CD-ROM을 쓴다든지, 요즘엔 또 뭐 USB로 연결하는 거 이런 거 쓴다든지, 아무튼 기술이 바뀌니까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습관이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점 디자이너는 질문 디자이너입니다. 이 틀 밖에서 뜻밖의 질문을 던져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답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답은 안 바꾸고, 질문을 안 바꾸고 답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답이 안 바뀌는 이유는 틀에 박힌 질문을 어제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던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관점 디자이너는 역발상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아까 생각했던 당연함에다가 시비를 걸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생각의 물구나무서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는 있다를 없다로 생각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 역발상으로 왜 선풍기에 꼭 날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발상 디자이너. 독일이라는 회사에서, 다이슨 회사에서 선풍기에는 날개가 꼭 있어야 될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질문을 던져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된 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박용우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커넥팅 더 다트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가서 졸업식 축사할 때 말했던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이 다 점인데 그 점점점이 연결돼서 커넥팅 더 다트가 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나온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의미와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다 연결시켜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의 미학, 연결의 위력. 그래서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을 connect and, 그러니까 research and develop, R&D가 아니라 connect and develop, C&D 전략으로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관점 디자이너는 무엇보다도 위기의 본질은 본질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증상,
그 다음에 대증요법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지만 진짜 관점 디자이너는 이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본질은 뭔지, 핵심과 정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 본질의 위기의 본질로 삼아가지고 그 본질을 그 새로운 차원으로 해결하는, 이런 저는 본질 디자이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점 디자이너는 컨셉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나의 의미로 재정의할 때 정의가 바뀌면 정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와인을 찾으면, 예를 들면 서양 포도주로 만든 서양 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와인은 예를 들면 색다른 메타포를 써가지고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세한 내용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제가 또 안 좋은 일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재정의를 내리면, 공부는 뭔가를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 재미없지만 공부는 망치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메타포로 정의를 내리면 이 세상에 공부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7번째 관점 디자인은 무엇보다도 콘텐츠 디자이너입니다. 콘텐츠.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컬러를 가지고 특이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콘텐츠는 결국은 관점의 산물인 거죠. 자기의 열정과 철학과 의지의 산물인 거고,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한 결과들을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언어로 녹여내고, 그런 것들이 집약돼서 농축된 엑기스, 그런 것이 저는 이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점 디자인은 체인지 에이전트, 체인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박용우 대표가 갖고 있는 놀라운 생각 중에 하나는, 단순히 기업을 컨설팅하고 자문할 때 돈 많이 버는 기업으로 자문하거나 컨설팅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이윤 추구보다는 이로움을 더해주고 착한 기업, 정말 이 기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점을 CEO들한테 바꿔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바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체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이네이블러, 그런 변화의 디자이너가 이 박용우 대표가 얘기하는 관점 디자이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부탁하는 박용우 대표의 메시지인데, 젊은이들이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는가?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미래에 너무 당연해질 것을 찾아 헤매라. 이게 참 말은 쉽지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 하찮다고 내버려두고 당연하다고 타성, 관성의 늪에다가 처박아 놓은 것,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다시 한번 꺼지는 불 속에서, 잿더미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그 꺼진 불독이 속에서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진리의 불빛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그 작업은 가능하다.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질문하고, 많이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독창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나의 독창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방대한 어떤 지식의 보고가 내 안에 없다. 책을 안 읽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책을 읽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잖아요. 책을 안 읽으면 늘 나의 생각으로 틀에 박힌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놀라운 사유와 상상력의 보고와 텃밭이 바로 책이거든요. 그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내 삶에 비추어서 반추해보고, 성찰해보고, 그리고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두는 다 무불경이라고, 무 없을 무자에 아닐 불자에 존경할 경자거든요. 이 세상에 존경하지 않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스승이다. 관찰하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아마 박용우 대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렇게 언어 이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다. 그래서 진짜 한계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몸으로 던져가지고 직접 한계에 도전해봐야, 이게 나의 한계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